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는 비행기 안,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친구를 향해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큰 목소리로 화를 냈던 여성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는지 불같이 화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내 당황해하고 맙니다. 이 여성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9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했던 라오칭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우연한 기회로 갔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을 봤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혐오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부모님을 두고 있었던 터라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한국이라면 별로 내키지 않는 게 강하게 있었는데 한국은 거의 중국이 먹여 키우다시피 했던 나라인데 아직까지도 지난 과거사를 두고 중국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며 감사함을 모르는 나라라면서 한국을 깎아내리시기 일쑤였죠. 그러면서 아무리 한국이 기어올라도 절대 우리 중국에게는 대적할 수도 없고 넘을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중국을 이겨보려는 한국의 모습에 귀엽다는 말씀도 종종 하게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 저 또한 한국을 오해할 수밖에 없던 거죠.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건 회사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베이징 공항에서 얼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와 더불어 중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가 다니던 베이징 국제공항의 재정 상태는 늘 마이너스 수준이었습니다. 공항에서는 적자를 줄여보기 위해 대대적인 인원 감축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저도 인원 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공항에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근무했던 터라 본사에서 다른 공항사에 재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어요. 실제로 저와 비슷한 시간을 함께한 일부 동료들은 다른 항공사로 재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승무원으로 사실 나이도 많이 먹기도 했었고 은퇴하고 조금 쉬다가 다른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사에서 다른 항공사 취직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저뿐만이 아닌 일부 동료들도 저처럼 이 기회에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는 동료도 있었고 아버지 가게를 돕기로 해서 그만두겠다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제안을 거절했던 저희 동료들은 은퇴하고 어떤 걸 할 건지 각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듣고 있던 한 동료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같이 이번 기회에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해외 여러 나라들을 승무원으로 많이 다녀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여행으로 간 적은 없지 않냐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더니 자신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국의 승무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한국 공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을 가자는 동료의 말에 절대 안 간다면서 방방 뛰었고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도 한국에는 가보지 못했던 다른 동료들 역시 여행을 가려면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권의 좋은 나라들로 가야지 무슨 한국이냐 반대했었습니다. 저와 뜻이 같았던 동료들 역시 같은 중국인 동료들이랑 그런지 한국은 괘씸한 나라라면서 아무리 발전해서 좋아졌다고 해도 가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 한국을 가려면 혼자 가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혼자 한국으로 떠났고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들은 함께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었어요. 도착한 이탈리아는 정말 유럽의 선진국처럼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상은 곧바로 깨지고 말았죠. 이탈리아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저는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었는데 제가 앉아있던 좌석 의자 팔걸이 뭔가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빈대라는 벌레였는데 워낙에 벌레를 극도로 싫어하다 보니 저는 기겁하고 말았어요. 그때 제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열차에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의 온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어떤 이탈리아 사람은 그런 저를 향해 열차에서 매너 없이 왜 소리를 지르냐서 비난을 받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었죠.
고속열차 이외에도 가는 곳곳마다 빈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영화관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서 마저 빈대들이 속출했는데 어떻게 선진국이라는 이탈리아에 이렇게 빈대가 득실거리는 건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마다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왜 그렇게 열차를 타기 위해 내려간 지하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정말 숨 쉬는 게 힘들 정도였었어요. 그러던 중 문득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간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빈대가 창궐하고 냄새가 심했던 이탈리아지만 그래도 나름 선진국의 유럽으로 우리만 왔다는 생각에 위로라도 할 겸해서 전화를 걸었다가 저희는 정말 친구의 모습에 이게 정말 사실인지 믿기 힘들어하며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걸어 우리끼리만 유럽으로 와서 미안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한국으로 혼자 간 친구가 우리가 대체 왜 미안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영상 통화에서 자신은 지금 한국인 친구와 너무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다며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한국 친구가 공항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내일이 기대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희는 한국 공항이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건지라는 말을 했지만 내심 너무나 좋아 보이는 친구의 표정과 말투에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함께 이탈리아로 왔던 동료의 팔을 보고 정말 기겁했습니다. 왜냐하면 빈대에 물려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곳에 더 있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바로 그날 이탈리아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말 실망만 가득했던 여행이었고 전혀 즐겁거나 유쾌하지 않았던 여행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 동료가 우리 중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국으로 간 친구에게 가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날 영상 통화 속 친구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였고 분명 우리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한들 우리 중국에 비해 한참 낙후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영상 통화 안에서 비추어졌던 한국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저도 전날 동료와의 통화 후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가보자는 동료의 말에 모두 수긍했고 혼자 여행을 떠난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가겠다는 우리의 의견을 말했는데요. 저희 말을 들은 동료는 좋다며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면 마중 나가 있겠다고 하면서 그날 공항을 소개해준다는 친구와 함께 둘러보자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료들은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죠. 한국으로 떠나는 걸 계속 못 믿어했던 한 동료가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왜 한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는지 화가 난다며 도착해서 우리보다도 볼품없고 후진국임이 틀림없다면 자신은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중국으로 떠날 거라며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소 긴장한 채 한국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는 이건 완전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처음 겪어본 한국 인천공항은 저희가 그동안 일하던 베이징 공항과는 규모와 기술적인 수준에서부터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 공항 내부 전체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데 단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저희의 여권을 바코드 기계 위에 올려둔 채로 디지털로 된 문서에 사인만 했을 뿐인데 모든 과정이 끝나버렸어요. 아직 저희 중국은 기계보다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들이 매우 많은데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첨단 디지털 시스템들을 이용해 긴 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게 입국 심사가 완료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입국장을 나와 공항 로비로 향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온몸이 얼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웅장한 공항 로비의 모습에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고 정말 여기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후진국인 한국이 맞는 건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커도 이렇게까지 큰 건지 정말 그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공항에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웃으며 공항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니고 있었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면서도 공항 내부는 무척이나 깔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이탈리아보다 훨씬 좋아 보였죠.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순간들이었고, 그렇게 감탄하며 시간을 보내던 순간 멀리서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던 동료와 함께 있었다는 한국인 친구분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는 동료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잘 있었냐며 인사했고, 한국인 친구분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혼자 여행을 왔던 동료가 저희 표정을 보더니 이탈리아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면 왜 그렇게 표정들이 어둡고 창백해졌냐며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무슨 소리 하냐며 우리가 갔던 이탈리아는 선진국이어서 엄청나게 좋은 곳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좋은 시간 보냈겠지라고 말을 하더니 오늘 한국인 친구가 공항을 소개해 준다고 했으니 구경 가자고 했죠. 그 한국인 친구분은 먼 거리를 왔으니 일단 배부터 채우자면서 인천공항 안에 있던 식당으로 저희들을 데려갔어요. 특히나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에 자리 잡은 식당의 퀄리티가 마치 유럽 고급 레스토랑과 다르게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저 가난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저와 동료들은 공항 안에 있는 식당의 넓고 깨끗한 환경을 보고 이게 정말 공항 안에서 운영되는 식당들이 맞는지 한국인 친구에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 그냥 승무원을 그만두지 말고 재취업 기회를 받았을 때 한국 공항으로 재취업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저와 동료들은 메뉴판을 들고 카운터로 갔는데 한국인 친구분은 카운터가 아닌 이곳에서 쉽게 주문하면 된다면서 저희를 불렀고, 저와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 식당에는 키오스크라는 기계들이 있었고, 그 키오스크에서 먹을 음식들을 선택해 주문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음식이 주문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중국에도 이와 같은 키오스크 시스템이 도입된 곳들이 있긴 했지만 한국처럼 모든 식당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고, 심지어 우리 중국에 있던 키오스크 기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첨단화되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더 좋은 곳을 구경해주겠다며 기대하라고 했고, 그렇게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한국인 친구를 따라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을 보고는 저희 모두의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저희가 도착한 곳에는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수면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 내부에 깔끔한 샤워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으로 온 관광객들은 일찍 찾아와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화물을 맡기고 몇 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서 공항에 대기하게 되는데, 공항 내부에 이런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특히나 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은 무료였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돈을 주고 해도 놀라운 판인데 공짜로 할 수 있다니요? 저와 동료들은 지난날 공항 승무원으로 수년간 일하면서 한국의 공항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실에 계속 후회가 되더군요. 이쯤 되니 한국 승무원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궁금했었고, 한국 공항에서 일을 했던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한국인 친구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식당이 준비되어 있고 직원들이 언제든 쉴 수 있는 숙소와 샤워실부터 의료시설까지 없는 걸 찾기 힘들 만큼 모든 게 구비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는 기숙사는커녕 공항에서 밤을 보내야 할 때도 기숙사를 잡아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일일이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해 찾아다녀야 했는데, 한국 공항은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는 소리에 다시 한국 인천공항으로
재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공항에서부터 남다른 포스를 풍기던 한국의 모습에 저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어떨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한국인 친구는 서울로 갈 수 있는 공항의 지하철 위치를 알려주고는 일 때문에 잠시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이따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공항에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역으로 바로 가는 지하철이 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서울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 너무 놀라웠는데 중국도 중심에 있는 공항들의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연결은 되어 있지만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한국은 바로 연결이 가능한 곳이 가까운 곳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고 시설도 중국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도착한 서울은 지하에서 1층 밖으로 나서자마자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건물 한 벽면이 모두 LED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연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거대한 도시인지 정말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살았던 중국과 비교해도 훨씬 선진국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도착해서 정말 여기가 한국이 맞는 건지, 우리는 지난날 부모님들로부터 무엇을 들으며 자란 건지, 정말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저희는 저녁이 다 된 시간이라 배도 채울 겸 서울에 있는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식당에서 처음 메뉴판을 보면서 화려한 음식 사진에 종업원분이 친절하게 주문을 받아주셨지만 그 다음 기본 음식이 나올 때는 로봇이 배달을 하는 모습에 넋이 나갔죠. 보통은 식당에 음식이 나오면 종업원들이 접시에 음식을 들고 오는데 저희가 갔던 서울의 한 정식 식당은 넓은 판이 있는 로봇이 그 위에 음식 접시를 담아서 우리 테이블까지 오는 것 아니겠어요? 테이블 앞까지 오니까 직원분이 오셔서 테이블에 접시를 예쁘게 놓아주셨죠. 로봇에 있는 음식을 다 옮기고 나니 로봇은 알아서 다시 주방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배달을 준비하더라고요. 테이블에 놓인 다양한 종류의 음식도 놀라웠고 그걸 로봇이 몇 번씩 가져다 주는 것도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간단히 씻고 잠깐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했는데 쾌적하고 안락한 침대 덕에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숙소는 정말 유명한 곳이 아니고서야 한국처럼 이렇게 큰 침대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굉장히 비좁은 느낌이 있는데 한국의 숙소는 크면서도 쾌적했고 방마다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방 안의 공기는 깨끗했죠. 잠에서 깬 저희는 한국의 도심에 나가보기로 했고 동료들과 함께 명동의 거리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정말 가지각색의 맛있는 먹거리들이 즐비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였고요. 명동 거리를 한참을 걷다 보니 웬 작은 개천이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청계천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도착한 청계천에서 정말 놀래고 말았었는데 왜 그랬냐면 저희가 도착했던 청계천에는 저희 말고도 정말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저희 부모님은 중국 사람들은 절대 한국을 여행 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청계천에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청계천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우리는 대체 왜 어릴 때부터 한국을 그렇게 폄하하면서 우리에게 한국은 좋지 않은 국가라며 속여왔는지 분통이 터지더군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한국에서 너무 충격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런가 괜히 중국에 돌아가서 본 중국 거리는 모든 곳들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보다 도로는 비좁고 건물들이나 시설들은 낙후되어 보였으며 중국이 과연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가 맞는 걸까 의심마저 들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잘 사는 국가 1위부터 20위까지 점수와 순위가 매겨져 있었는데요. 20위에 아이슬란드, 19위에 스페인, 18위에 아랍에미리트,
17위에 영국, 16위에 캐나다, 15위에 오스트리아가 있었고 14위에 벨기에가 있었고 13위에 독일, 12위에 노르웨이, 11위에 싱가포르, 12위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 유명하다던 영국과 독일이 각각 13위와 17위라는 게 과연 우리가 알았던 유럽의 선진 국가라는 게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나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부터 있는데요. 9위에 핀란드, 8위에 네덜란드 그리고 7위에 저희 중국이 랭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중국은 랭킹 종합점수 3.75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7위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었죠. 그걸 보면서 한국은 두 건에도 들지 못한 모양이구나 싶었을 무렵 6위가 대만이라는 글자에 저는 믿기 힘들어 했었는데요. 우리 중국이 대만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현실에 참 참담한 기분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근데 더 저를 참담하게 만들었던 건 5위에 스웨덴, 4위에 스위스, 3위에 덴마크가 있었는데 2위에 글쎄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랭킹 종합점수 7.54로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일군 모범이 되는 나라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더군요. 1위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랭킹 점수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에 있던 거죠. 심지어 제가 찾아본 이 인터넷 자료는 웨이보였는데 중국이 이렇게 한국의 순위가 높다는 걸 알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감추고 한국을 폄하하기만 했던 건지 정말 제가 태어난 나라지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최근 다시 한국을 가보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한국을 다녀왔던 동료들도 함께 다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떠나는 여행은 한국의 수도가 아닌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을 찾아볼 계획인데 인터넷에서 본 부산은 넓은 모래사장과 엄청나게 높은 초고층 빌딩들의 그 조화가 너무 이색적이고 멋지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였어요. 저는 예전과 너무 다르게 한국에 대해 전혀 나쁜 감정이 없고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현실상을 제대로 보라며 한국이 모든 순위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자료들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요. 부모님은 그런 저의 모습이 불편했는지 현재는 괜히 서먹한 사이가 되어 어색해지고 말았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은 사실이기에 언제까지 숨길 수 없는 것이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찾아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또 한 번 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번 여행 이후에는 부모님을 강제로라도 모시고 한국을 찾아가 진실을 눈으로 직접 보시게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병원 진료실 안 젊은 여성이 의사의 말을 듣고 점점 표정이 굳어집니다. 절망에 빠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요. 의사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젊은 여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애슐리라고 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였어요. 꽃다운 25세 나이에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학업은 뒤로 하고 닥치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랐어요. 친구들은 학업에 집중하며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를 할 때 저는 생계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알바하며 학비를 모아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전문대학에 들어갔죠. 대학에 가서도 오로지 취업에 도움되는 수업만 들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정신은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저는 돈을 벌어야 했죠. 그렇게 남들과는 다르게 수업 이외엔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하고 졸업이 다가왔어요. 저는 대학을 다니며 오로지 집중했던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 머릿속에는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삶은 영화 같았죠.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 말이에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한 만큼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평소에 아픈 곳이 없었던 저는 걱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초음파 검사를 하던 중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며 갸우뚱하셨어요. 검진들을 마치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순간 두려웠죠.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초음파 검사 중 암이 발견됐는데 암이 췌장 중심부에서 자라나 꽤 진행된 상태이며 췌장암이라고 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그 상황을 피하고만 싶었죠. 정말이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크게 아픈 적 없고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왜 암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원래 암이라는 게 증상이 없이도 자라나는 거라고, 그래서 더 무서운 거라고 하셨어요. 아마 제가 몸이 평소보다 많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며 다쳤을 때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진 걸 느꼈을 거라고 했죠. 저는 아직 이 정도면 충분히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수술이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수술하겠다고 했죠. 저는 절실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더 큰 병원에 가보라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남들보다 더 성실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모든 게 원망스럽고 억울했어요. 그동안 제 고단한 삶과 노력들이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스스로 자신을 더 고달프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제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씩 일들을 정리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에게는 알려야 될 것 같아 언니를 먼저 만나 소식을 전했어요. 너무 놀란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조용히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같이 소리내며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소식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나 마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이지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에요. 언니와 저는 부모님에겐 우선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과감하게 일을 그만두고 서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세계 여행을 다녀오자고 제안했어요.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할지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물가도 저렴하고 자연과 휴양지로 유명한 베트남을 첫 여행지로 정했어요. 베트남은 유럽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휴양지라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죠. 그렇게 저희 자매는 베트남으로 향했고 공항에서부터 베트남 도착할 때까지 많은 대화를 하며 왜 그동안 서로 가벼운 안부도 못하고 바쁘게만 살았는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나트랑에 도착한 우리는 짐만 숙소에 내려놓고 사우비치로 가서 서로 아무 말 없이 붉게 물든 바다를 한없이 바라보았어요. 마음이 편안해서 무척 기억이 남는 시간이었죠. 저는 앞만 보고 달리던 현실주의자였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감성적으로 변해가는 게 우스웠어요.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우리는 베트남에서만큼은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해 돈도 아끼지 않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기로 했어요. 하루는 정말 유명한 식당에 가서 해산물 요리를 시켜서 먹고 있었는데 말끔하게 생긴 아시아 남성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았는데 눈이 마주치자 말을 걸어왔고 저희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는데 영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서 엘리트 같았어요. 저희도 관광객이라 편하게 대화를 했고 매너도 좋아서 같이 합석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 여행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깜짝 놀라며 검사를 다시 받아보라고 했어요. 무조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요즘에 못 고치는 병은 거의 없다고 꼭 치료해보라고 했어요. 한국인 관광객이었던 그들 중 한 사람이 의사였고 이름은 정훈이었어요. 그가 말하길 한국은 암 치료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이 의료 분야에서는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기술력도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암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었고 암을 치료하는 기술력도 많이 발전했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으로 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길 추천했어요. 한국으로 오게 되면 바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죠. 갑자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렸고 한국인 의사 정훈 씨 덕분에 마음도 든든해졌어요. 그렇게 언니와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죠. 한국은 난생 처음이었고 정보도 많지 않았는데 비행기에서 내려 도착한 한국 공항은 정말 으리으리했어요. 공항이 어쩜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궁금할 정도였죠. 그리고 모든 곳이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와이파이도 정말 잘 되더라고요. 신기한 것 투성이었지만 병원을 가야 해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어요. 정훈이 미리 예약해준 대학병원에 도착한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대학병원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하나의 왕국 같았어요. 그리고 병원 내부 역시 청결했으며 현대식 건물의 외관과 규모, 친절함 등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정훈이 소개해준 최장암센터 교수님을 만나 진료를 받고 정밀 검사를 진행했어요. 공산과학에서나 볼 법한 방식의 검사였고 암을 검사하는 기계들도 한눈에 보아도 최첨단이었어요. 스페인에서 제가 갔던 병원과는 비교 불가였지요. 한국 대학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절로 끄덕여졌어요. 최첨단 기계들과 기술력이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정말 이 정도로 발전된 나라인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저는 K-팝과 아이돌 콘텐츠가 강한 국가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선진화된 국가인지 왜 몰랐던 건지. 제 눈에 잘 살아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겼고 한국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좋은 의료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검사를 마치고 결과는 2주 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한국행을 결정하고 여유가 없었던 저희는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함께 식사했던 정훈의 친구가 저희 사정을 듣고 마침 직원 숙소가 비어 있으니 사용하라고 했어요. 너무 큰 호의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큰일을 겪고 갑자기 한국행을 결정했는데 숙소까지 신경 쓸 경황이 있었겠냐며 거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국인 신사 두 분 덕분에 병원도 숙소도 도움을 받게 되었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까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저희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처음으로 갔던 곳은 경복궁이라는 곳이었는데 왕들이 지냈던 궁궐은 우아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입고 있는 한복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말았죠. 군과 한복의 고고한 느낌이 새롭고 신비로웠어요. 공원도 화려하지 않지만 멋스러웠어요. 경복궁 궁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제 SNS에 올려놨는데 가끔 들여다볼 때마다 그때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미소 짓게 되네요. 다음 날은 남산으로 가서 산책로를 걷고 전망대에서 서울 전경을 감상했어요. 정말 화려한 서울을 바라보고 있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좋은 에너지를 한껏 받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날 저녁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도움 주신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 궁리하다가 남산타워에 있는 앵그릴 레스토랑을 예약해 저녁 대접을 하기로 했어요. 이곳이 회전 레스토랑인데 너무 신기하고 야경도 멋져서 저희 마음을 사로잡았죠. 두 분 모두 여긴 처음 와본다고 하면서 흥미로워했어요. 분위기와 음식, 정겨운 대화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저희 자매는 석촌호수 인사동 동대문 시장을 다녀왔어요. 서울은 이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왔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2주간 좋은 기운을 받고 드디어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날 진료실로 들어가 앉았는데
교수님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심장이 철렁했죠. 췌장암센터 교수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면서 다음 말을 하려는 순간 정훈 씨가 검사 결과를 함께 듣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왔어요. 교수님은 이어 차트를 가리키며 애슈 씨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이건 암이 아닙니다. 조금 큰 혹인데 상황에 따라 암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는 그냥 단순한 혹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간단히 혹 제거술을 진행한 후 약물 치료하면 아무 이상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술 후 며칠 지나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면서 화가 났어요. 암이 아니라는 말에 안도감과 함께 한국 분들의 고마운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정밀 검사도 하지 않고 시한부 말기암이라고 진단한 스페인 의사에게 화가 났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시한부가 아니며 혹만 제거하고 약만 잘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였죠. 우리는 병원을 나서면서 기쁨의 만세를 부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위해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제안한 언니와 2명의 한국인 친구는 생명의 은인과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입원해서 혹 제거 시술을 받고 한동안 먹어야 하는 약을 처방받고 퇴원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스페인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한국이라는 의료 선진국에 데려와 준 한국 친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한국이 그리워지네요. 베트남으로 여행 온 한국 분들을 마주치지 못했다면 지금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다음 휴가에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한국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부산과 제주도에 가볼 생각입니다. 한국은 제 마음속에 최고의 나라이고 따뜻한 국가였어요. 한국 정말 사랑해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에는 아주 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국가의 수만 해도 193개국이며 그 외의 국가까지 포함하면 200개국을 넘어서는데요. 이렇듯 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은 가끔 큰 차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만났을 때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한편으로는 문화 차이를 이유로 충돌해버리는 일도 생겨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호주 여학생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어학원에서 있었던 한일 학생 간의 다툼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인 여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남쪽에 사는 19세의 여학생 샤로니입니다. 전 현재 어학원에 진학하여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한글의 원리나 이것저것 많은 관심이 생겨서 어학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제가 어학원에 가기 몇 년 전부터 제 친구들 사이에는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 배우기였죠. 전 다양한 사교 모임을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국적 관계없이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편인데 다들 한국어를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도 그 흐름에 탑승한 것이었죠.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이나 BTS처럼 많은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듯 했어요. 최근에는 알아보니까 한국 문화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영어 사전, 최신편의 한국어에서 유래된 새로운 단어가 약 30개 가까이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끔 카페나 전철 안에서 한국어 학습서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었고요. 이전에는 그저 먼 나라이기만 했던 한국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 학습의 유행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멋진 여가 활동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어 배우기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도 관심이 커지게 되더라고요. 특히 저는 유독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었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국에서 취직하여 제 미래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물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배움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일은 쉽지 않았거든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기가 너무 많은 탓일까요? 인원이 너무 빨리 차서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수소문해서 이곳저곳 알아보았지만 모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되어 마감한다는 공지만 뜰 뿐. 절 받아줄 곳이 없었죠. 결국 인터넷에 짧게 올라오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의 학구열이 불타오르더라고요. 정확한 발음이나 시제 관련해서 이것저것 물어볼 부분들이 많은 게 문제였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로만 공부해봤는데 질문할 선생님도 없고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어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이랍니다. 단순히 유행 따라 배우게 된 한국어였지만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호주에 있는 어느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어학원 생활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죠. 첫날은 오리엔테이션만 있었고 다음 날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듣고는 무언가 생각했던 방향과 달라서 지치기도 하였어요. 실제로 수업이 시작되면 더 힘들 테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실에 기대에 많이 부풀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다음 날 드디어 저의 어학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친화력이 좋았던 저는 첫날부터 꽤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죠. 나이는 각자 달랐지만 관계없이 다들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한편 한국에서 온 한이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신기한 점은 그녀는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전 그녀가 궁금했어요. 왜 그녀는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우러 어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일까? 알고 보니 그녀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한국어 선생님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의 추측으로는 아마도 자신의 영어 실력을 현지인처럼 유창하게 키우기 위해 어학원에 입학한 듯 보였죠. 며칠 후 저는 그녀와도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미 영어를 슬슬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창한 영어 실력이었으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먼 나라까지 혼자 공부를 하러 왔다고 말하였죠.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전 한이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이는 귀엽고 착했는데 모든 이들에게 친절한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언젠가 함께 꼭 한국 여행에 가기로 약속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요. 한국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몹시도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배우려고 하다 보니 솔직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어학원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저 역시도 한국어를 배우면서 구체적인 진로도 정했을 뿐더러 한국에서 꼭 취직하고 싶다는 꿈을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매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어학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몰상식한 일본인 때문에 제 소중한 친구인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본인은 시미토라는 1살 많은 오빠였어요. 시미토는 다른 반에 속해 있었는데 영어 수준이 최상급이어서 인기가 좋은 학생이었죠. 타반과의 합동 수업으로 한 번 수업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의 질문에도 술술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 이후에는 반 친구들을 통해 바로 친해져서 자주 어울려 놀 수 있었습니다. 전시미토가 한이와 같은 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둘이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둘을 소개해주게 되었어요. 당연히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기대는 빗나가 버렸어요.
나는 한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하이는 용기 내어 시미토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시미토의 차가운 대답뿐이었죠. 나는 먼저 가볼게. 수고해. 전 처음에는 시미토가 그냥 긴장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한 일을 소개해 주었는데도 대화를 해보는 일 없이 매번 흐지부지 끝나버렸거든요. 게다가 뭔가 하이가 나타나면 시미토의 분위기는 뭔가 달라지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써먹써먹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카니에 대한 시미토의 태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른 반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기는 했지만 한이는 시미토 때문에 어학원 생활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미토는 한이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워낙 착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눈치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참 답답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리 가라고. 그만해. 학교 복도에서 시미토가 로버트라는 친구와 옥신각신하며 다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한쪽 바닥에는 하이가 엉덩방아를 찌으며 쓰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죠. 아마도 시미토가 한 일을 미뤘고 로버트가 그녀를 보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순간 전 바로 나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미토를 노려보며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미토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 싫어한 이도 한국 사람이라서 싫어. 제 머릿속에서 의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한 일을 차별할 만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뒤늦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변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전 친구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듣더니 모두들 화를 내었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게 이상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미토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이후 이미 시미토는 짐을 챙겨 어학원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불렀지만 시미토는 무시하고 가는 모습이었죠. 결국 한참을 뒤따라간 뒤에야 시미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한이에게 심술을 부린 거야? 호주인 친구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시미토는 겸연쩍은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한이는 한국인이니까. 그는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왜 한국인이 싫은데 도저히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이없게도 화를 내며 대답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 한국 음식도 맛없고 다들 예쁘지도 않아. 자꾸 같은 아시아라고 친해지라고 말하는데 한국은 아시아의 수치야. 한국에는 이런 상황에 적용할 속담이 있죠. 방귀 낀 놈이 섞는다는 그 말이요. 그 속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시미토의 대답은 주위에 있던 호주인 친구들을 모두 분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도 시미토를 많이 좋아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향한 좋은 마음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시미토에게 지지 않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한국 사람이 어때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좋아. 그리고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 게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거야. 너는 모두에게 신뢰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저 이외에도 주변의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미토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그는 뭐라고 말하려는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삼키고 뒤돌아 길을 떠났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창피함을 느낀 건지 기분이 나빴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날부터 시미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이는 우리를 향해 고맙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시미토에게 사과를 받지 못한 게 제가 다 억울하더라고요. 국적이 어디든 간에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낮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말 멋있게도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단연 코나는 꼭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더군요.
저도 그런 아이를 보고 힘을 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